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능형 CCTV 기술이 5G와 결합이 되어서 현재 어떠한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또 연구 결과물이 지금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동영상을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5G 기반 지능형 CCTV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10개 부처에서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발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대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지능형 CCTV 서비스가 선정이 됐고요. 후속 작업으로 해서 5G 전략 실행 계획이 편성이 되었고, R&D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세종시와 저희 에트리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런칭이 되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5G 기반 지능형 CCTV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수준에 있는 건지,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아마 5G가 아닌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5G와 합쳐졌을 때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새로 필요해서 R&D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의 지능형 CCTV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유선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영역만을 감시하는 그런 장비였죠. 근데 이게 5G하고 합쳐진다라고 하면 무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날아다니거나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한 3가지 정도의 개발해야 될 기술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범용성입니다. 그러니까 5G 기반으로 한 CCTV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는 특정 범죄나 특정 위험을 중심으로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험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범용성을 가지는 지능형 CCTV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계속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조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향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선형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영상 정보들이 전송이 되는데 유선으로 전송이 되고 전용망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5G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퍼블릭 에어를 통해서 영상이 전송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 조금 더 심각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CCTV 같은 경우는, 기존의 CCTV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간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라고 해봤자 사실은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정도에 좀 머물렀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활 공간들,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내부라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들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종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5G 기반 지능형 CCTV가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기존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CCTV에서 라인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설치 장소를 계속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CCTV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CCTV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쇄형이 아니라 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영상 센서로 좀 개념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직접 웨어러블을 할 수 있다든지 포터블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드론과 같은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의 모든 이러한 패러다임을 포함할 수 있는 영역으로 CCTV의 개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에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쓰러짐 감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0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이 되었던 기술이고 아마 가장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쓰러졌다, 서 있다라는 판단하는 기준들은 대부분이 사람을 디텍션을 했을 때 바운딩 박스의 비율을 보고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좀 옆으로 넓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람이 언제나 CCTV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눕지는 않거든요. 똑바로 누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쓰러진 건지 아니면 서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D 영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폭행 감지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폭행을 감지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봤을 때도 저 두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싸우는 건지 반가워서 그냥 미는 건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영상 내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개념으로 좀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흉기 소지나 탈의 같은 경우인데 탈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디텍션 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름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딥러닝 쪽은 그 영상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좀 크리티컬하죠. 근데 특히 이 탈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조금 찾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흉기 소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칼이라든지 아니면 둔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둔기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도 관련된 연구들 좀 했었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좀 긴 둔기를 디텍션 했는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접고 다닌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얘랑 우산이랑 둔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치자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단순히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영상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나 사고나 재난과 같은 부분들을 디텍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인데 아시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눈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기술들, 그 차량 번호판을 이렇게 복원해내는 부분들이 좀 영화에 보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는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겐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보이지 않는 번호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범죄 현장에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여 건 정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만 한 10여 건 정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제로 2건 정도는 특정 차량을 특정을 해서 실제로 검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화와 같은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들, 특히 방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DB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이미 5분, 10분이 지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디텍션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부분들, 작은 화염이 있는 부분들을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DB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실제로 실제 화면에 저희들이 원하는 화염들을 오그멘테이션 시켜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범죄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제가 범죄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감지도 안 되는데 과연 범죄 예측이 될까라는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범죄를 감지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게 좀 더 쉬운 부분들이 있고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뒤에서 잠깐 보시면,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근 반복 모형이라고 해서 모델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서 일정 시간 내에 동일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을 당한 주거지가 재차 피해를 당할 확률이 한 4배에서 12배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 주거 침입 절도범 중에 한 76% 이상이 한 번 침입한 집을 다시 또 침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주거 지역의 생활 지역의 패턴에 따라서 범죄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절도와 방화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유흥 지역에서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를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측 모델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고전적으로 레퍼런스 되고 있는 게 프레드폴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 기술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냐 하면, 큰 지진이 오고 그 다음부터 여진이 오는 패턴들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있고, 미국 내 한 60개 도시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 거고요. 헌치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카고에서 7블락에서 사용이 됐는데, 하자마자 적용이 되자마자 총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한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용이하게 범죄를 예측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기존의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통계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면 미래에 발생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크라임 맵을 만들어주고, 어떤 지역에 이 시간대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조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조라는 개념을 같이 넣었죠.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 상황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 패턴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리스크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과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새벽에 집에 퇴근하는 여성분을 따라가다가 아마 문을 같이 열려고 들어가다가 아마 잡힌, 그런 게 잡혔다기보다는 이제 못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만약에 이 CCTV 영상만 보면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여러 CCTV에서 이 여자를 뒤에서 계속 미행하고 있었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위험 예측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상황들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냥 시연용으로 만든 건데,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영상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들은 아마 방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소방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화한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인물을 연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화가 되면 자동으로 방화를 인식을 하게 되죠. 불빛이 나오고 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용의자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지금 이미 지금 세종시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 다중 CCTV를 통해서 사람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Person Re-identification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식별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들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기술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술인데요. 차량용 블랙박스나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는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건데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전용 카메라가 있었죠. 띄엄띄엄하게 스파스하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영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지금 87.2%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성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조금의 시스템 작업을 통하면 충분히 한 95%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차를 타고 영상을 찍은 장면인데 사람의 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량의 모델 우리나라에 한 142개의 모델 정도까지 그리고 색상까지 한 94.7%의 성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세종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나이브하게 쉽게는 요즘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일반 방범용 CCTV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스마트 제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민들한테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공을 하고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크라우드 소싱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능을 좀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능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제보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위험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수시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도 제보되는 영상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영상들이 제보가 됐을 때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위험을 감지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형 크라우드 소싱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드론과 같은 형태로 아마 접근을 하게 되면 드론도 CCTV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 시야각이 다릅니다. 보시겠지만 그래도 CCTV는 사람의 눈높이와 좀 비슷한 각도지만 드론은 상당히 위에서 찍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로 좀 성능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 오히려 거리가 가까울수록 얼굴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리는 가깝고 픽셀의 개수는 많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각도가 시야각이 낮은 쪽에서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현재 당장 도심에서 띄워서 뭔가를 추적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안전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러한 드론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부분이 산악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산악으로 만약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은 실제로 촬영한 영상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기존의 툴을 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드론과 같은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론은 자동으로 일정한 그 경로를 주행을 하면서 이러한 연기나 작은 화염을 디텍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영상 자체를 저희들이 학습용 DB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말쯤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 17년도에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아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연기가
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드론으로 저희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차장에 있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과연 얼마나 식별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지금 차량 모델을 식별을 하고 만약에 번호판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튜닝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돌려서 솔직하게 기술을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디텍션이 좀 안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앞쪽에 어느 정도 클리어한 부분들의 영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드론이나 기존의 플라잉 오브젝트와 관련해서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실제로 또 웨어러블하게 사람이 포터블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 투표 시스템, 그러니까 미리 내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몇 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직접 사람을 카운팅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카메라만 옷에 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람 수를 카운팅해서 실제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 그게 만약에 세종원에서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능형 CCTV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기존에는 보면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좀 못하는 부분들, 한계까지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뭐 CITS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른 융합 산업에 기반이 되는 쪽이 또 CCTV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보호를 받더라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면 시민들이 아마 용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